자,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MLP,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다층 퍼셉트론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다층 퍼셉트론 MLP가 떻게 이제 딥러닝으로 진화했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요것만 지나가면 또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실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봐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 지도학습도 해봤고, 분류, 회귀, 그 다음에 비지도학습 중에서 클러스터링, 군집화라는 걸 해봤는데요. 이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외에 이제 학습의 방법 중에 강화학습이라고 있다 그랬죠, 그죠? 그 강화학습의 일종으로 이제 딥러닝이 등장하게 되는데, 먼저 이제 강화학습이라는 게 뭔가를 생각을 해보면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합니다. RL이라고 주로 하죠. 이거는 이제 행동에 따른 보상을 주는 것을 우리가 강화학습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상을 내가 극대화하기 위해서 동적으로 학습을 하며 이 행동을 조정하게 만드는 학습 방법입니다. 인간이 학습하는 방법하고 가장 비슷하죠, 그죠? 인간이 아기한테 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기가 엄마라고 얘기하면 엄마가 막 웃고 반응을 해주죠, 그죠? 아빠라고 얘기하면 아빠가 막 웃고 반응을 해주죠. 그러면 이제 엄마를 보면 엄마라고 하고 아빠를 보면 아빠라고 하게 되는 거를 아이가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에 따른 보상, 이것이 강화 학습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죠, 그죠? 자, 그 중에서 이제 강화 학습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딥 러닝은 딥 reinforcement learning의 약자인데, 그러니까 reinforcement를 생략하고 이제 딥 러닝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강화 학습을 하는 걸 우리가 딥 러닝이라고 부른다고 보면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이 딥 뉴럴 네트워크는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하고 똑같은데,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 없었던 게 뭡니까? 다시 학습하는 거. 그러니까 강화 학습하는 게 없었죠, 그죠? 그러니까 보상이 없었어요, 보상이. 그래서 이거를 백 프로퍼게이션, 역전파를 이용해서 보상을 주자는 거죠. 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전파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백 프로퍼게이션은 우리가 이제 출력값과 실제값의 오차를 얘가 예측을 하고 나면 이 에러를 알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에러를 가지고 평가만 했는데, 평가만 하면 뭐 하냐는 거죠. 보상을 줘야 되는데, 그 보상을 주고 난 다음에 행동을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거죠. 시험을 한 번 더 치게 해주자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공부를 다시 해서 이제 한 번 더 재시험을 치면 시험을 더 잘 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풋 레이어, 입력층, 그 다음에 아웃풋 레이어, 출력층, 그 중간에 히든 레이어, 이렇게 입력층과 히든 끝닉층과 출력층을 거쳐서 결과가 나오면 이게 이제 에러가 되겠죠, 그죠? 오차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이 오차를 다시 백프로포게이션 해가지고 한 번 더 수정을 해서 도전을 하고, 이거를 계속 순환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면 이 결과의 오차가 점점점 낮아져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그때의 가중치와 그 편향을, 바이어스를 우리가 최종 학습 결과로 제출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이 아웃풋 W12, W11, 11, W12, 그 다음에 바이어스 1을 다시 이제 거꾸로 되돌려주고, 거꾸로 되돌려주고, 거꾸로 되돌려주고, 거꾸로 되돌려주고, 거꾸로 되돌려주고 해서 계속 이렇게 반복 학습을 하자는 거죠. 언제까지? 똑똑해질 때까지, 시험 통과할 때까지.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딥 뉴럴 네트워크, 딥 러닝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MLP,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서 백프로포게이션을 통해서 오차를 다시 역으로 전달하고 이걸 통해서 강화 학습을 하게 만드는 거. 즉 어떤 행동이 있으면 그 행동에 대한 이제 보상을 백프로포게이션으로 되돌려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행동을 다시 교정해서 행동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딥러닝이 눈부시게 이제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합성곱 신경망, 콘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는 또 뭐냐면은 DNN에서 또 CNN이 나오는데, CNN은 뭐냐면은 자, 이미지 같은 걸 인식하려고 해보니까 이 딥러닝에다가 이 합성곱층, 즉 컨볼루셔널 레이어하고 풀링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왜 이미지 인식을 주로 많이 쓰냐면은 어떤 입력 이미지의 필터를 적용해서 이 활성 함수에 반영을 하면 그리고 이제 풀링층에서 출력 크기를 줄이거나 특정 데이터를 강조를 하면 이미지 인식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미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거는 이제 필기체 인식 3인데 이거는 이제 필기체 인식보다는 예를 들어서 개와 고양이의 이미지를 우리가 분류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좀 이따가 해보겠지만, 자, 어떤 개의 이미지 특성하고 고양이 이미지의 특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 그냥 픽셀 하나하나만 뜯어봐 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그죠? 이걸 가지고 평균 내거나 표준 편차 낸다고 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한 점이 다른 점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그래서 고양이는 눈이 쭉 찢어지고 뭐 개는 눈이 동그랗다 이러면은 요렇게 찢어진 눈들과 동그란 눈들이 픽셀 간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행렬 곱셈을 할 때 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예를 들자면 요 행렬 곱하기 요 행렬 했는 값, 그 다음에 요 행렬 곱하기 요 행렬 했는 값, 요 행렬 곱하기 요 행렬 했는 요 행렬의 곱을, 그러니까 합성 곱이죠, 그죠? 이거를 이제 텐서 프로덕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텐서 플로우라고 하죠. 텐서 프로덕트, 합성 곱. 그래서 이 합성 곱들을 가지고 출력을 만들고 그게 이제 너무 커지거나 너무 작아지거나 혹은 내가 이제 이제 웃는 모습, 뭐 우는 모습 이런 거를 구분하려면은 어떤 이제 이 웃는 모습의 입술 모양,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웃는 거고 이렇게 돼 있으면 우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죠? 경계선 같은 것들을. 그런 것들에 쓰는 게 이제 맥스 풀링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볼루셔널 레이어, 이 이미지를 여러 개의 층으로 쪼개가지고 합성곱을 만드는 텐서 프로덕트를 만드는 이 컨볼루셔널 레이어,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특징을 추출하는 이제 그 극대화하거나 아니면 줄이거나 하는 그런 풀링 레이어, 이런 것들도 여러 개 더 가지고 나중에 이제 히든 레이어에다가 보내자는 거죠. 그래서 이 특징 공학, 피처 엔지니어링을 하는 이 영역이 강조된 것이 이제 CNN,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10년인가 뭐 그때부터 갑자기 이미지 인식, 그러니까 사람의 웃는 사람 얼굴 인식, 뭐 자동차 번호판 인식 이런 게 이제 2010년대까지 막 성능이 이렇게 이제 인간하고의 격차가 이렇게 줄어들다 갑자기 확 줄어들었어요. 이게 이제 CNN이 등장하는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그러면 이미지 개 사진, 아이고 이건 사람 사진인데 이 개, 제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자, 개 사진을 보고 이거는 개다, 사람 사진을 보고 이거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정지된 이미지를 보고 우리가
아, 얘는 걔인데, 얘는 사람인데, 이렇게 이제 인식하는 거는 CNN으로 충분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음성 인식 같은 거, 소리를 인식하는 거는, 이 소리는 어떤 데이터입니까? 소리라는 데이터는 그냥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데이터가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목소리가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타임에 따라서 이 시간축에 따라서 이 파장이 변하는 그런 데이터죠, 그죠?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예요, 시계열. 타임 시리즈. 혹은 이제 주가 예측을 하려고 보니까 주가라는 정보는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데이터예요, 그죠? 자, 이런 데이터에는 사실 컨볼루션 합성곱을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뭘 했느냐, 뭐 필기체인 시계도 마찬가지고 이제 음성인식 같은 거, 이런 시계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 시변적인 데이터, 이런 것들은 기억이 중요하다는 거죠. 앞에 어떻게 바뀌었느냐가 중요한, 기억, 즉 메모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내가 이렇게 왔던 데이터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 해줘야 되니까 기억을 하기 위해서 순환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Recurrent Neural Network, RNN, 즉 순환 신경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경망 내부에 상태를, 즉 스테이트를 저장할 수가 있게 됐어요.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조금 더 발전해서 RNN이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요 H라는 우리가 이제 이걸 하나의 일종의 퍼셉트론처럼 생각을 하면 이 퍼셉트론의 인풋이 아웃풋이 다시 인풋으로 이렇게 순환하는 거예요. 이걸 뜯어보면 이제 요런 퍼셉트론이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요렇게 다시 순환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메모리 소자로 치면은 그 램의 플립플랍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램, 즉 메모리처럼 이제 기억할 수 있게 했는데 모든 걸 다 기억하면, 너무 정확하게 기억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데이터를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망각, 그죠? 까먹어요, 그죠? 이 망각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인생 살아오는 데 있어서 모든 흑역사와 모든 기쁜 순간을 다 기억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못 살아요, 오히려.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거는 망각을, 그러니까 오늘 당장 굉장히 내가 슬퍼도 푹 자고 일어나면 내일 아침에는 이제 다시 또 리셋해가 시작할 수 있는 게 까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장치를 또 추가를 해서 LSTM, 즉 Long Short Term, 그러니까 단기의 기억. 그래서 망각 게이트라는 걸 여기 이제 좀 복잡해지죠, 그죠? 뭐 이게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어떤 망각 게이트라는 걸 추가하니까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단기 기억은 자꾸 사라지고 장기 기억만 이제 남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필요한 단기 기억은 다시 떠올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LSTM이라는 거를 이제 도입하니까 어떤 게 가능해지냐면 이제 어떤 이미지가 개가 막 이렇게 볼을 점프를 하면 이런 문장을 만들어내죠. The dog jump to catch the ball. 이런 식으로 인간이 이 사진을 보고 이 사진이 뭐하는 사진이다. 이거 개입니다. 이거 고양이입니다. 이거 인간입니다. 이렇게 분류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의미, 이 개가 볼을 향해서 공 잡으려고 점프하고 있네요 라는 의미를 추출해내는 데까지 성공한 게 된 거죠. 이게 이제 텐스플로우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가능해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자세한 거는 우리 이제 또 인공지능 수업 들어서 이런 거를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거는, 그러면 이제 이때까지 우리가 배워왔는 거, 이 가중치와 편차를
어떻게 학습을 하느냐. 강화학습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가 계속 학습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선형회귀에서 우리가 기울기와 편차, 로지스틱 회귀에서 마찬가지로 그 로지스틱 함수의 기울기와 편차, 그 다음에 또 우리 뭐 배웠죠? 선형회귀, 로지스틱 회귀, 그 다음에 K민즈, KNN, 또 뭐 배웠는지 까먹었다. 다층 분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에서 학습을 하는 거는 항상 미분에서 0되는 지점을 찾아가는 그라디언트 디센트, 경사 하강법,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세히 다루진 않았지만 MLE,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그러니까 최대 우도 추정법, 요 두 가지 방법이 거의 사용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어떤 예측 함수 혹은 분류 함수가 있으면 분류를 위한 어떤 함수, 우리가 이제 그 프리딕션을 하기 위한 함수가 있으면 이 함수의 비용을 측정하는 비용 함수를 만들고, 이 비용 함수가 만들어지면 이 비용 함수를 이게 요렇게 되면 미분에서 0 되는 지점까지 요거를 이 기울기들을 그라디언트를 계속 이렇게 줄여가면서 이렇게 되는 기울기, 혹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되는 요 방법이 경사 하강법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라디언트 디센트 메소드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딥 뉴럴 네트워크 DNN에서는 인풋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은닉층이 이제 여러 개 층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출력층이 있고, 이걸 다시 이제 거꾸로 역전파를 통해서 여러 번 이렇게 돌면서 결국에는 이 퍼셉트론의 가중치 W하고 퍼셉트론의 편차, 바이어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배우려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경사 하강법으로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제 복잡해졌고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제 그 속도가 중요해요, 속도가,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다양한 기법들이 또 나옵니다. 이제 복잡한 기법들. 자,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거는 일단 그라디언트 디센트, 경사 하강을 하는데 스토캐스틱하게 하자는 거죠. 이거는 이제 probabilistic 하고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경사를 하강시키자. 그 다음에 LBFGSB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Limited Memory BFGS Extended. 그래서 이제 BFGS 방법인데, 이건 이제 사람 이름이에요. BFGS라는 사람 이름인데, 이 사람 이름이 들어간 요 방법에서 메모리를 약간 제한해가지고 조금 더 향상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ADAM이라는 방법, 즉 그 Adaptive Moment Estimation이라는 그 적응적 관성 추측, 뭐 이래야 되나? 하여튼 뭐 이건 이름이 ADAM이라서 그냥 ADAM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아주 깊이는 안 들어가고 그냥 어떻게 학습하는지만 한번 봅시다. 자, LBFGSB는 요거는 이제 비선형 최적화 알고리즘이에요. Non-linear optimization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쿼시 뉴턴 메소드라고 하는데, 쿼식 하는 게 뉴턴 메소드인 BFGS의 리미티드 메모리 버전이다,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뉴턴 메소드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뉴턴 메소드는 쉽게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고, 자, 이런 이제 함수가 있다고 치면요, 이 함수가 그 Y축에서 만나는 요 지점을 찾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아무데나 찍어요. 찍었는데 이 값이 0보다 작아요. 그러면 또 아무데나 찍어요. 이 값이 0보다 커요. 그러면 또 여기 와서 해보니까 0보다 작아요. 여기 와서 해보니까 0보다 커요. 0보다 작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여기에 도착하겠죠, 그죠? 우리가
흔히 하는 divide and conquer, 바이너리 서치 하고 똑같죠. 바이너리 서치는 주어진 정렬된 데이터에다 하는 거고, 얘는 함수에다가 하는 거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골치 아프겠죠, 그죠? 이렇게 여기서 갔는데 플러스라서 더 여기서 찍어보니까 또 플러스라서 또 이쪽으로 가서 찍어보니까 이제 여기를 찾게 되는 이런 문제라든지 복잡한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거예요. 뉴턴 방법. 이런 직선이 있을 때 여기 찍어보고 여기 찍어보고 요 가운데 점 찍어보고 또 여기 가운데 점 찍어보고 이렇게 해서 자꾸 이제 영인 이 지점으로 줄여 나가는 방법. 그 디바이드 앤 컨커 하는 방법이 뉴턴의 방법인데, 그거의 준 뉴턴 방법인 BFGS, 이건 사람 이름입니다. 보이드 하여튼 그 사람들 4명이서 만드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대요. 그걸 가지고 이제 메모리가 너무 많이 쓰이니까 메모리를 제한시켜 가지고 우리가 램 사용량을 제한시켜 가지고 했는데, 그걸 또 더 확장해서 아주 이제 좋은 학습 방법이 있다고 해요. 요거는 요 정도로만 이해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은 Adaptive Momentum Estimation. 자, 이거는 이제 두 개를 합친 거예요. 에이다 그레드, 그러니까 Adaptive Gradient. 경사 하강을 할 때 스텝 사이즈, 요거 뒤에서 나옵니다. 보폭을 이렇게 다르게 설정하자는 거죠. 자, 우리가 요런 직선이 있는데, 자, 요런 직선이 있는데, 자, 여기서는 경사가 가파르니까 이렇게 성큼 가다가, 여기는 이제 경사가 좁으니까 조금씩 이렇게 가서 이렇게 멈추면 되지 않냐는 거죠. 합리적이죠, 그죠? 그게 이제 적응형 경사강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멘텀은 뭐냐면은, 모멘텀은 관성이죠, 관성. 경사강을 하는데 관성을 주자는 거죠.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요런 게 있으면, 요런 함수 같으면, 비용 함수가 이제 꼭 요렇게만 데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죠? 요런 함수가 있으면, 얘가 이제 그냥 쭉 내려오다가, 어댑티브 하게만 내려오면, 성큼성큼 내려오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가 최적이네 하고 끝내버린다. 요런 거를, 요 모양에서 봤을 때는 최적이죠, 그죠? 이걸 로컬 옵티마라고 합니다. 로컬 옵티마. 지역 최저값이죠, 그죠? 근데 실제 최저값은 여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방금 이제 관성이라는 이름 보면 알겠죠, 그죠? 관성을 둬요. 그러면 얘가 씩 해가지고 관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버려요.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이제 관성이 여기까지밖에 안 가면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로컬 옵티마에 빠지겠지만, 관성을 두면 이 작은 요 정도의 로컬 옵티마는 살짝 건너가지고 여기까지 내려가 버린다는 거죠, 그죠? 좋은 아이디어죠, 그죠? 그래서 이거 어댑티브 그레디언트에서 RMS, PROP 이런 게 있는데, 요걸 가지고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그냥 제가 이걸 뽑은 거는 요거 이름을 보면 딱 나오죠, 그죠? 어댑티브 모멘텀이죠, 그죠? 어댑티브 모멘텀 에스티메이션. 그래서 적응형 관성 추정법, 이렇게 이제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자, 요 두 가지는 그냥 이렇게 개념만 익혀두시고, 자, 요거는 이제 좀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확률적 경사 하강법,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손실함수, 비용함수, 로스 펑션을 계산할 때 전체 훈련 데이터셋을 사용하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던 그 방법이에요, 그죠? 배치 방법이에요, 배치. 배치라는 거는 이제 하나의 묶음을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요렇게 돼 있을 때 요렇게 해가지고 미분에서 0되는 요 지점까지 내려가는 거, 요거를 우리가 경사하강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라고 했을 때, 미니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전체 데이터 대신에 이 배치를 여러 개로 쪼개서
미니 배치로 만들어서 손실 함수를 계산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뭐 저거 아이리스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수량이 작았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크게 한 게 그 과제로 한 거 그런 데이터죠, 그죠? 10,000개 정도 되는 거. 근데 실제 우리 데이터는 수천 개, 수억 개 뭐 이런 데이터들이 빅데이터를 다뤄야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걸 한꺼번에 돌릴 수가 없어요. 손실함수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쪼개가지고 미니 배치, 그러니까 배치를 여러 개로 쪼개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각각을 하나씩 계산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림부터 먼저 봅시다. 요게 배치 그라디언트예요. 요게 이제 3차원 등고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등고선이라서 제일 낮은 지점이 여기인데 얘를 찾아가 왜 이게 빠졌지? 자, 이 등고선에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이 지점에서 출발해서 요렇게 찾아가서 결국은 여기까지 가는 게 우리가 배치 그라디언트인데, 이 찾아가는 이거를 우리가 전체 데이터셋을 찾으면 요렇게 직선으로 바로 찾아갈 수 있는데, 이걸 전체 계산하기 힘드니까 배치를 이용해 가지고 잘라서 이제 계산하다 보니까 얘가 바로 이쪽으로 못 가고 바로 이렇게 못 가고 조금 이제 왜곡돼서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왜곡돼서 가고, 그 다음에 또 왜곡돼서 가고, 왜곡돼서 가고, 왜곡돼서 가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지만 실제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훨씬 더 빠르죠. 왜냐하면 계산량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여러 개로 쪼개는 걸 우리가 미니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미니 배치만 이렇게 적용을 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까 우리가 뭐 저거 이 로컬 옵티마에 빠진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또 해결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약간 확률을 도입해 가지고 어떨 때는 요 미니 배치, 요 배치, 어떨 때는 저 배치, 이렇게 이제 배치 자체를 선택하는 거를 확률적으로 선택을 하면 훨씬 더 이렇게 평균적으로 더 멀어지긴 하겠지만 더 안정적으로 찾아가겠죠, 그죠? 이런 거를 이제 극복하기도 하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배치를 쪼개서 미니 배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어려운 용어 하나 더 나와요. 에포크라는 용어. 에포크는 시대죠, 시대. 그러면 이 배치를 도입해서 우리가 미니 배치를 해버리면, 즉 전체 훈련 데이터셋을 여러 개의 작은 배치로 나누어서 우리가 그 그라디언트 디센트 경사각을 해 나가면 하나의 에포크가 뭐라고 하냐면 전체 훈련 데이터셋이 순전파 한 번 하고 역전파를 통해서 한 번 학습을 완료한 단계를 우리가 하나의 시대라고 보자는 거죠. 에포크라고 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터레이션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거 우리가 이제 이터레이션 반복, 포루프 이런 거 도는 거를 이터레이션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한 번의 에포크에서 각 배치별로 한 번 학습하는 거를 우리가 이터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 자, 1 에포크에 이 배치, 예를 들어서 이제 전체 데이터셋이 n이 700개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배치 사이즈가, 이게 배치가 7개니까 배치 사이즈가 70이면 10개가 되는데, 이게 7개가 되려면 이걸 뭐로 해야죠? 곱하기 7이 되면 7이 되려면 10개를 쪼갤걸. 제가 계산 잘못했습니다. 자, n이 1000, 이게 10개라고 중간에 점점점 찍어가지고, 아니 이렇게 두 개 더 나눕시다. 3개 더 나누면 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이렇게 10개 배치 사이즈가 만약에 100이고 n이 1000이면 이렇게 이제 요건 배치 사이즈는 요 배치의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배치의 개수는, 넘버 오브 배치는 몇 개가 되죠? 10개가 되죠, 그죠? 10개의 배치가 있으면 한 에포크에 10번의 이터레이션이 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터레이션이라는 개념, 요거 알아야지, 에포크와 미니 배치를 알아야지 이터레이션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아시겠죠, 그죠? 요 이터레이션을 또 파라미터로 우리가 줘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학습률, learning rate라는 것을 또 알아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경사 하강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보폭을 결정해 주고 싶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서는 성큼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는 조금씩 이렇게 가도록 하려면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해보니까 학습을 이렇게 한번 갔다가 한번 순전파 했다가 피드 포워드 했다가 피드 포워드 순전파를 했다가 백 프로포게이션 역전파를 한번 하고 나면 이게 하나의 요 과정이 하나의 에포커가 되죠. 그죠? 그러면 이 에포커는 여러 개의 n 개의 이터레이션으로 구성되어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에포커를 돌고 나서 내가 스텝 사이즈 보폭을 줄여주고 싶어요. 그럴 때 이제 결정하는 게 학습률, 얼만큼 내가 이 학습이 진행되었느냐, 그걸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학습률을 너무 이렇게 이 학습률 크기에 따라서 각 에포크마다 보폭을 조절하는데 학습률을 아주 작게 주면 조금만 이렇게 그 보폭을 조정해라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 보폭을 조정 요렇게 되니까 학습 시간이 길어져요. 그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학습률이 이제 너무 작으면 이렇게 가겠지만 학습률이 너무 크면 보폭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보폭을 너무 크게 잡았어요. 그러면 얘가 이만큼 가버려요. 그죠? 그러면 또 여기서 이만큼 가버려요. 그리고 또 이만큼 가버리고 이만큼 가버리고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학습률을 가지고 뭐를 조정한다? 스텝 사이즈를 조정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학습률의 크기가 지나치게 작으면 여기서 출발해서 한참 여러 에포크를 돌았는데 아직도 얘기해요. 그죠? 그 어느 세월이 얘기합니까? 힘들어요. 근데 학습률의 크기가 지나치게 크면 여기 있다가 여기 갔다가 또 여기 갔다가 막 이제 왔다 갔다 하느라고 바빠요. 그죠? 하지만 이제 적당하면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마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률의 크기를 우리가 또 잘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개념들은 다 배웠어요. 굉장히 어려운 개념들이지만 여러분들이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이제 요 오렌지에서 그라디언트 디센트 가지고 실험을 해보면 이해는 금방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자, 파일에서 그라디언트 디센트라는 게 요 에듀케이셔널에 있어요. 아주 좋은 툴인데 이 에듀케이셔널에 이제 데이터 테이블 연결해서 확인해 보면 자, 요렇게 여기 이제 등고선이라고 보면 돼요. 요 하얀 지점이 우리가 찾아가고 싶은 지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요렇게 찾아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아이리스 데이터를 선택을 하면 여기에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이 결정됩니다. 그죠? 아이리스는 타겟 베리어블이 뭐였습니까? 카테고리컬 했죠. 그죠? 이거 중간고사에서 틀린 사람들 많던데 독립 변수가 카테고리컬한 게 아니고 종속 변수가 타겟이 카테고리컬해야 로지스틱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타겟 클래스하고 요 X 데이터, Y 데이터 이게 X죠. 그죠? 세팔 랭스, 그 다음에 세팔 위드스 이렇게 이제 X축, Y축에 대해서 아이리스 타겟 버지칼라의 이제 값을 주면 각각의 위치에서 X축과 Y축이 결정되는 위치에서 코스트 펑션의 결과값이 나오죠. 그죠? 코스트 펑션. 이거를 우리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같으면 로지스틱 함수를 쓰면 되겠죠. 그죠? 로지스틱 펑션 Y는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성분의 1 여기서 알파 X 플러스 베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알파와 베타, 즉 기울기와 절편에 따라서 얘가 이제 요렇게 코스트 밸류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0.82가 되는 방향으로 4.50에서 출발해서 줄어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퍼티에 보면 이제 아까 얘기한 러닝 레이트 학습률이 나오죠. 그죠? 요 학습률을
0.1로 해줄 거냐, 0.2로 해줄 거냐, 0.3으로 해줄 거냐에 따라서 요게 이동하는 게 주로 달라질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러니까 확률 개념을 도입할 거냐, 안 할 거냐. 라는 거를 선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텝 사이즈는 30으로 할 거냐, 10으로 할 거냐, 20으로 할 거냐. 이 학습률에 따라서 이 스텝 사이즈가 달라지겠지만 초기 스텝 사이즈를 어떻게 해줄 거냐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그걸 가지고 이제 세팅을 해놓고 이제 스텝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런 해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스턴 하우징 데이터셋을 선택을 하면 보스턴 하우징 데이터셋은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이 되죠. 그죠? 리니어 리그레션 선형회계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인더스라는 걸 한 개 선택하면 요 인더스 이 x 값에 대해서 인더스 indus 값이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될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일 가운데 이 값이 이제 최저값이 되겠죠. 그죠? 미분해서 형되는 지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 여기서부터 출발하네요. 여기서 출발해서 쭉 가는 과정을 이제 똑같이 러닝 레이트, 스토캐스팅 여부, 스텝 사이즈 이런 걸 설정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파일을 하나, 둘, 셋, 넷. 파일을 열어서 이제 에듀케이셔널에 가보면 에듀케이셔널 어디지? 여기 있네요. 자, 그라디언트 디센트가 있고 자, 이거를 이제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또 데이터 테이블에 딱 연결하면 자, 이렇게 연결하면 자, 자, 우선 파일은 아이리스부터 해보겠습니다. 아이리스,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디센트가 이제 열렸죠.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 테이블이 이렇게 해보면 이 데이터 테이블에 자, 현재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초기 값이 2.15예요. 그죠? 자, 이거는 세팔.랭스하고 세팔.width를 주고 아이리스 세터사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한 이쯤이 최저값일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1.20에서 얘가 러닝 레이트는 0.1 디폴트로 두고 스토캐스틱을 안 한 상태에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텝을 하면 1.18로 가죠. 1.16, 1.14 이렇게 계속 가죠. 그죠? 자, 이렇게 스피드를 빨리 한 상태에서 런을 하면 얘가 이제 쭉 학습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죠? 그라디언트 디센트 하면서 경사를 하강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를 한번 보세요. 데이터 테이블에 보면 절편과 기울기가 계속 변하는 게 보이셨죠. 그죠? 자, 만약에 이거를 타겟을 아이리스 버지칼라로 이렇게 놓고 그러면 이제 여기네요. 자, 여기서 런을 하면 자, 요 코이피션트 바뀌는 거 쭉 보이시죠. 그죠? 절편과 기울기 값이 이렇게 계속 바뀌면서 이 코스트 함수를 최소화시키는 요 값을 찾아갑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괴롭죠. 오래 걸리고. 자, 스탑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제일 자, 그러면 이제 러닝 레이트를 이 또 죽었네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걸 해보시면 자꾸 죽습니다. 아직까지 오렌지가 아주 안정적인 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끄떡해야 돼요. 작업 관리자에서 파이썬을 작업 끝내기 해서 이렇게 죽이고 오렌지를 새로 띄워야 됩니다. 몇 번을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툴을 공짜로 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니까 참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그라디언트 디센트 이거를 아이리스 버지칼라에 대해서 자, 이번에는 러닝 레이트를 0.2쯤 줘볼게요. 0.2쯤 줘가지고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런하면 자 이제 좀 속도가 빨라졌죠, 그죠? 금방 찾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찾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최종 결과 값은 이렇게 데이터 테이블로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하게 해볼까요? 스토캐스틱 하게 해서 러닝 레이트는 그대로 두고 다시 리스타트를 하면 여기서 출발합니다. 자, 런을 해보면 자, 이게 잘 안 보이네. 스토캐스틱 했기 때문에 그 얘가 지그재그로 막 가야 되는데 지금 요 보폭이 너무 좁아서 이걸 키우면 좀 보일라나? 약간 이제 지그재그로 가는 거는 보이는데 그래도 이제 확실하게는 안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스토캐스틱은 한 번 하면 무조건 죽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지금 아직도 못 찾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죽더라고요.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또 다시 죽여줘야 됩니다. 자, 한 번 더 죽였다가 키울게요. 다시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보다 더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더 딥러닝이나 인공신경망을 잘 이해하게 해주는 도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참고 또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폭을 좀 확 늘려볼게요. 자, 스토캐스틱하게 하는데 보폭을 한 50 정도 줘봅시다. 그러면 런을 하면 보폭을 늘려줬는데 이게 아이리스 세트사를 해서 그렇구나. 스탑하면 또 죽을 텐데. 다시 다행히 안 죽었네요. 세트사로 하지 말고 아까 버지칼라로 했을 때 좀 나왔죠, 그죠? 자, 보폭을 50이 많이 안 주는 것 같으니까 100 정도 줘보겠습니다. 100을 줘가지고 하면은 자 돌다가 지금 스토캐스틱하게 도는 중인데 또 바로 죽은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죠? 지금 이제 도네요. 자, 이 보시면은 이제 듬성듬성 스토캐스틱하게 이렇게 가져오죠. 가가지고 이제 선택되는 게 보이시는데 얘도 아마 스토캐스틱이니까 멈추질 않을 거예요. 스탑 안 됩니다. 그래서 강제로 강제 종료를 시키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강제 종료를 시키고 다시 띄우는 것도 자꾸 하니까 익숙해져요. 자, 이번에는 방금 우리가 이제 아이리스로 해봤기 때문에 자, 하우징으로 해봅시다. 이번에는 하우징으로 해서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보면 자, 똑같은 모양이 나오고 똑같은 기울기와 절편이 나오지만 이제 이 기울기와 여기 보시면 리니어 리그레션이죠, 그죠? 아까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로지스틱 함수의 로짓 값, 즉 e의 마이너스 알파 x 플러스 베타 값이 기울기와 함수였다 절편이었다면 여기서는 다시 이제 선형해기식 y는 알파 x 플러스 베타의 기울기와 절편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가 적당할까요? CHAS 이 정도 올라가면 제일 좋겠죠, 그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바로 런을 하면 쫙 찾아 들어가죠, 그죠? 이제 이거는 선형회계고 단일 변수에 대해서 하니까 이렇게 속도가 빨리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타트를 하는데 이번에는 학습률을 러닝 레이트를 0.2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더 줄어들어야 되겠, 더 빨리 가야 되겠죠, 그죠? 실행 속도가 팍팍팍 줄어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하게 한번 해볼게요. 다시 런을 리스타트를 하고 런 해야 되는데 스탑하고 또 죽었다. 스토캐스틱은 하고 나면 무조건 죽습니다. 다시
다시 해서 이거는 왜 또 세토사 아이리스로 바뀌었냐. 자, 보스턴 하우징에서 그라디언트 디스토와 데이터 테이블을 다시 꺼내놓고, 요것도 이제 데이터 테이블이 바뀌는 것도 같이 확인하면서 하면 좋아요. 자, CRIM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러닝 레이트는 아까 0.2가 좀 빨랐고, 스토캐스틱은 하면 또 죽으니까 그냥 합시다. 그냥 러닝 레이트를, 그래도 스토캐스틱을 봐야 되는데, 자, 스토캐스틱 한번 보고 끝내는 걸로 하죠. 뭐. 자, 스토캐스틱하고 보폭을, 스텝 사이즈를 한 50 가지고는 100 정도 주면은 이제 좀 달라지겠죠. 그죠? 으이 하면, 자, 이렇게 이제 굽어서 가는 거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방금 공부했던 거 여러 가지 개념들, 오늘 이제 그 MLP, 지난 시간에 배운 MLP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서 이게 딥 러닝,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불릴 수 있는 게 뭐냐, 백 프로포게이션, 역전파라는 게 가능해지면 이게 강화 학습이 되기 때문에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심층 신경망이라고 부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CNN이라든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든지 RNN, 그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이 중에서 특히 LSTM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지 인식이나 이 음성 인식 같은 거, 그런 거를 가능하게 하는 이제 그 인공신경망 기술이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는데, 학습 방법에는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가 있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오렌지에서 확인도 해봤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그 BGPS 방법이라든지 아담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그거는 이제 그냥 그 개념만 이해해 보시고, 이 스토캐스틱 GD를 하기 위해서는 미니 배치를 통해서 여러 개로 쪼개서 하나의 에포크가 쭉 순전파했다가 역전파하는 이 기간을 하나의 에포크라고 보면, 각 에포크는 여러 개의 이터레이션으로 구성되어 있고, 배치의 개수만큼 여러 개의 이터레이션으로 되어 있고, 그거는 배치의 개수만큼 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거는 다음 시간에 또 조금 더 하겠지만, 이거 또 띄우면 또 죽으니까. 자, 왜 그 이 이터레이션, 요 이터레이션을 왜 강조하냐면은, 요 이터레이션을 또 옵션으로 줘가지고 얘를 나중에 학습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드디어 오렌지에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준비가 다 끝났어요. 드디어 가장 재밌는 개와 고양이 필기체 인식 같은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